엄마, 이제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침부터 찾아온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묵묵히 찻잔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죠. 시선은 찻잔에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지난밤 뉴욕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검토하던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통장 관리도 잘 못하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은행에서 큰 돈을 잘못 보내셨다고 하던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옆에서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통장 관리를 못한다니 웃기는 소리였죠. 40년 동안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의 자산을 관리해온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보낸 돈은 홍콩 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이었죠. 물론 자식들은 모르겠지만요. 어머니, 은행은 저희랑 같이 가시죠. 혼자 가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지난번에도 ATM에서 카드 빼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아들의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홍콩 지사와 화상 회의를 하며 신규 빌딩 매입건을 논의했던 사람입니다. 일부러 ATM에서 카드를 안 뺀 척했던 건데 이렇게 자식들의 마음을 떠보니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네요. 엄마, 이제 이 큰 집도 혼자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저희 명의로 바꾸시는 게 어떠세요? 세금도 절약되고 요즘은 자식 명의로 미리 증여하시는 분들도 많다던데. 큰딸이 조심스레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단독주택을 노리고 있었나 봅니다. 시가 50억이 넘는 이 집이 탐났겠죠. 하지만 이 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치매 환자들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저번에 뉴스에서도 나왔잖아요. 부동산 사기당한 노인분 이야기. 며느리의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주식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전 세계 부동산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제도 싱가포르에서 온 투자 제안서를 검토하느라 새벽 2시까지 깨어 있었는데 말이죠. 엄마,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법적으로도 이제 서류 작성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변호사님이 후견인 제도도 있다고 하시던데. 그래요. 당신들이 다 알아보셨다고요? 내가 지난 3년간 비밀리에 운영해온 홍콩 법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인천 신도시에 매입한 5개 빌딩은요. 싱가포르에 있는 오피스텔 3채는 당신들은 이 집 하나만 보고 있지만 그건 제 자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걸요. 어머니,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희도 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좋은 요양원도 많다던데. 걱정은요. 제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인 주제에 명품백은 새로 샀더군요. 둘째는 클럽 회원권을 산다고 5억을 달라고 하고요. 막내는 벤츠를 2대나 굴리면서 생활비를 달라고 매달 찾아오지요. 둘째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통장을 합치자고요. 그동안 모아온 현금만 해도 몇백억인데 자식들은 이 집 하나만 보고도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자산을 알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머니, 이제 그만 좀 고집 부리세요. 저희도 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며느리의 말에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돼서요? 어제도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느라 제 카드를 훔쳐갔던 게 누구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둘째가 신사동 가게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2억을 빼내갔죠.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식들의 탐욕이 극에 달할 때까지, 그들이 완전히 민낯을 드러낼 때까지, 그때가 되면 제가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를 보여드리겠어요.
그들은 모르겠죠? 제가 왜 이렇게 참고 있는지를. 부동산 재벌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 아마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겠죠. 당신들이 탐내는 이 집 한 채는 제 전 재산에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당신들의 것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고지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홍콩 계좌로 빠져나간 자금들, 싱가포르에 설립해둔 자선재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까지.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작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게다가 저희 집은 전세금 1,00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고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자 중개인들은 저를 무시했고 거래처에서도 여자가 무슨 부동산이냐며 핀잔을 주었죠.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발로 뛰었습니다. 강남 일대를 걸어다니며 매물을 찾았고 밤늦게까지 시장 동향을 연구했죠. 남편은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저를 지원해 주었죠. 그의 헌신이 있었기에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986년 올림픽을 앞두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강남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죠.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 몰래 그의 퇴직금 3,000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테헤란로 인근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그 건물은 3배의 가격으로 팔렸고 저는 더 큰 투자를 시작했죠. 중개업으로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알짜 매물을 발굴했고 대출과 재투자를 반복하며 자산을 불렸습니다. 90년대 초반 제 회사는 이미 강남에서 알아주는 부동산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50명이 넘었고 연간 거래액이 1,000억을 넘어섰죠. 사람들은 저를 부동산 여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사였죠. 제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그는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죽음 후 저는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세 자식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일념으로요. 큰아들은 하버드 로스쿨에 보냈고 둘째 딸은 옥스퍼드 경영대학에, 막내딸은 파리의 호텔 경영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매년 수억씩 들어가는 유학비도 아깝지 않았죠. 자식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견문을 넓히길 바랐으니까요. 2000년대 들어 제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강남 일대 빌딩 10여 채, 신도시 상가단지, 오피스텔 수백 세대, 자산 가치는 수천억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대부분의 자산을 법인 명의로 돌렸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해 현지 직원들과 매일 새벽 화상회의를 하며 자산을 관리했죠. 자식들은 강남의 이 집 한 채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를 모르고 자란 자식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가 되었지만 도박에 빠져 수임료를 탕진했고
둘째는 재벌가처럼 사치스러운 결혼식을 올렸다가 3년 만에 이혼했죠. 막내는 사업에 손을 대는 족족 실패하면서도 늘 남탓만 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제가 감기로 며칠 알아누웠을 때였습니다. 자식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엄마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재산 관리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어머니, 혹시 모르니 통장 비밀번호라도 알려주세요. 마치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우연히 들은 자식들의 대화였습니다. 큰아들이 둘째와 막내에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아. 이참에 후견인 신청해서 재산 정리하는 게 어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하기로 말이죠. 이제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틀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스불도 끄지 않은 척 자식들이 의심하는 대로 치매 환자가 되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여전히 매일 새벽 홍콩 현지 직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1조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를. 자식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올해 초부터였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행동에 나섰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좋은 병원을 예약해뒀어요.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죠. 거절하자 둘째와 막내까지 가세했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서로 번갈아가며 저를 압박했죠. 엄마,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검사 한번 받는 게 뭐가 어려워요? 맞아요, 어머니. 미리 확인하고 치료하면 더 좋다던데. 결국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S대학병원 치매센터였죠. 2시간이 넘는 검사 동안 자식들은 초조한 듯 대기실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요해졌죠. 이 병원은 신뢰할 수 없어요. A병원이 더 유명하다던데. 거기서 다시 검사 받아보시죠. 한 달 사이 3군데 병원을 더 돌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가서 긴 시간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반복됐죠. 모두 정상 판정이 나왔지만 자식들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긴장해서 일부러 정상인 척 하신 거예요. 맞아. 치매 환자들이 검사할 때만 또렷해진다고 하더라.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한 의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의 남자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더군요. 허름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치매 전문이세요. 집에서 편하게 검사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의사는 이상하게도 제게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서류만 작성하더니 며칠 뒤 치매 진단서를 끊어주었습니다. 자식들이 돈으로 매수한 게 분명했죠. 알고 보니 3천만 원이나 건넸다더군요. 이제 자식들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우선 제 통장부터 막았어요. 어머니, 이제 통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큰아들이 제 통장을 가져가더니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까지 모두 바꿔버렸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으려 해도 계좌가 잠겨 있었지요. 심지어는 신용카드까지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머님, 사기당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필요한 건 다 사다 드릴게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찾아와 살림살이를 감시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고 심지어는 쓰레기통까지 뒤졌죠. 제가 치매 환자처럼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나 감시하는 거랍니다. 어머님, 가스레인지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화재 위험이 있잖아요.
어머님, 옷장에서 현금 다발이 나왔어요. 이런 건 제가 보관할게요. 어머님, 약은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 혼자 드시면 안 돼요. 매일 아침이면 며느리가 와서 제 방을 들여다보고 옷장을 정리한다며 뒤지고 서랍장을 정돈한다며 살폈습니다. 제가 숨겨둔 통장이나 현금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죠. 둘째는 아예 제 외출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택시는 절대 안 돼요. 길을 잃으실 수 있잖아요. 꼭 저희가 모시고 다닐게요. 하지만 정작 제가 나가자고 하면 늘 시간이 없다며 바쁘다고 했죠.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모시고 갈게요. 결국 저는 집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담장 높은 집에 홀로 갇혀 창밖만 바라보는 신세였죠. 막내는 더 교활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해서 제 기억력을 시험했죠. 엄마, 어제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어디 가기로 했었죠? 할머니 생신은 언제셨죠? 일부러 거짓말로 약속을 만들어 놓고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면 보세요. 엄마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신 거예요 라며 흐뭇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 적도 없는 말을 했다며 저를 의심하기도 했죠. 가장 큰 문제는 이 집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단독주택이니 시가가 50억은 훌쩍 넘었죠. 자식들은 이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엄마, 이 집은 저희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아파트로 바꾸시는 게 어때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하지만 정작 제가 그들의 집에 가보면 창고처럼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려 했죠. 이 집을 팔아 돈을 챙기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이 방에서 쉬시면 돼요. 저희가 옆방에서 잘 모실게요. 엄마, 우리 집이 좀 좁아서 그렇지만 저희가 잘 모실게요. 어머니 방은 작아도 아이들이 자주 찾아뵐 수 있잖아요. 자식들은 서로 의견도 맞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명의로 집을 이전하자고 했고 둘째는 팔아서 나누자고 했으며 막내는 자기가 산다고 했죠.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우리 앞으로 해야지. 오빠, 그건 너무하잖아. 팔아서 나누는 게 맞아. 언니, 오빠,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그러다 결국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 벌어진 말다툼을 우연히 듣게 되었죠. 오빠가 장남이라고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지. 야, 너희는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언니, 오빠가 다 가져가면 내 몫은 어쩌고. 너나 잘하지 그래. 사업 망치고 엄마 돈 다 뺏어간 게 누구야? 그들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급기야 법적 소송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니까 법대로 하자고. 후견인 지정부터 시작하면 돼. 그럼 난 재판부에 엄마 치매 진단서 제출할 거야. 너희들 맘대로 해봐. 나도 가만히 않을 거야. 협박하지 마. 나도 할 말 많아. 한편으로는 제 재산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뒤지고 등기부 등본을 떼고 세금 납부 내역까지 살폈죠. 엄마가 숨겨둔 재산이 있을 거야.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버셨잖아. 맞아. 어딘가에 현금을 보관하고 계실 거야. 통장을 더 찾아보자. 비밀 계좌가 있을지도 몰라. 금고도 있을 수 있어. 집안 구석구석 뒤져보자. 심지어는 제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제 재산 상태를 캐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혹시 돈을 맡기신 적은 없나요? 통장이나 현금을 보관해달라고 하신 적 있나요? 어머니가 최근에 큰 거래를 하신 걸 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진짜로 숨겨둔 자산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들, 20개가 넘는 법인 계좌들, 1조가 넘는 제 진짜 자산은 완벽하게 은닉되어 있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연기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때로는 집안에서 길을 잃은 척하고 때로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가는 척했죠. 심지어는 일부러 통장에 돈을 잘못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주무시다니. 엄마, 이웃집을 우리 집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또 통장에서 큰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셨네요. 자식들은 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아예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재산 분배를 논의하기 시작했죠. 이제 곧 후견인 지정만 받으면 돼. 집은 어떻게 처분할까? 요양원부터 알아보자. 요양원. 그들이 저를 보내려고 하는 곳이었죠. 이미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요양원이래. 한 달에 500만 원이면 된대. 아니야. 그런데 보내면 돈만 많이 들어. 교회에 있는 데로 보내자. 용인에 있는 데가 좋대. 거기로 모시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재산 처분 계획까지 세워두었다는 것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한 바로 그날이었죠. 어머니, 오늘은 좋은 데를 구경하러 가보시죠. 엄마, 여기 공기도 좋고 시설도 좋대요. 자식들은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이미 입소 계약금까지 완료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심지어 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요양원비를 준비했다는 것도요. 어머니, 여기 정원도 예쁘고 산책하기도 좋으세요. 엄마,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가 째지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연기를 이어갔죠. 여기가 어디니?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자식들은 안심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요양원 정문 앞에서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세요. 순간 자식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죠. 큰아들, 내 로펌 계좌가 전부 동결됐다는구나. 둘째야, 내 명품 매장들 세무조사 들어갔다며? 막내, 내 레스토랑 위생점검이 나왔다고?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다들 차에서 내리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저는 그들을 데리고 강남의 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제 회사의 진짜 본사였죠. 제가 몰래 운영해온 부동산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여긴 어디? 어머니, 무슨 일이신지.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직원 100여 명이 동시에 절하는 모습에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치매 환자 취급하던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겠지요. 우리 회사가 보유한 빌딩이 23채란다. 이게 그중 하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저기 보이는 빌딩들 전부 우리 회사 건물이야.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우리 집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산이지. 회장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일들의 증거였죠. 위조된 치매 진단서, 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의사, 불법으로 통장을 동결시킨 기록, 심지어 요양원 강제 입소 계약서까지. 하나씩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 녹취록, 계좌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엄마가 이런 걸 준비하고 계셨다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주저앉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홍콩 지사장님 연결해 주세요.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홍콩지사 전경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홍콩 법인의 자산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건물이 12채, 총 자산 가치 8천억 원입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지사가 연결됐습니다. 회장님, 싱가포르 법인은 오피스 빌딩 8채, 쇼핑몰 3개를 운영 중입니다. 자산 가치 7천억 원입니다. 자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쿄지사도 연결해 주시죠. 일본 내 자산 보고 드립니다. 긴자 중심가 빌딩 5채, 총 자산 가치 5천억 원입니다. 이제 변호사님 모시죠. 회장실로 들어온 변호사는 새로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첫째 분께 드릴 소장입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 교사, 사기 미수, 간급 미수 혐의입니다. 둘째 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내 분은 사기 도박과 횡령 혐의입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어서 회계사가 들어왔습니다. 각자 빌린 돈의 내역서입니다.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확인하시죠. 큰아들은 15억, 둘째는 23억, 막내는 31억. 모두 3개월 내 변제 통지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으라고? 저희가 파산하고 말아요. 제발, 엄마.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홍보팀장 들어오세요. 네, 회장님. 기자회견 준비 다 됐습니다. 50층 대회의실에는 이미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자식들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온 자산 1조 5천억 원 전액을 새로 설립하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재단은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치매 환자 지원, 독거노인 돌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산을 남기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자녀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발로 살아갈 때가 됐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자식들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회장님, 프랑스 니스의 실버타운 계약은 완료됐습니다. 그래, 이제 떠날 준비를 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일구어온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죠. 비행기 티켓은? 퍼스트 클래스로 예약됐습니다. 저녁 8시 출발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비리를 담은 USB와 함께. 이걸 언제 공개할지는 그들의 행동에 달렸겠지. 짐을 싸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죠.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러 가볼까? 프랑스 니스의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실버타운. 제가 선택한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회장님, 이쪽이 회장님의 개인 빌라가 되겠습니다. 300평 규모의 독채 빌라는 제가 평생 꿈꿔왔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바라보는 프라이빗 수영장, 와인셀러, 개인 요트 정박장까지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중해를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부자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인맥도 만들었지요. 미국의 은퇴한 투자은행가, 영국의 귀족 부인, 러시아의 사업가, 모두가 저의 스토리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통쾌한 복수네요. 자식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셨군요.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한편 한국에서는 자식들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로펌은 파산했습니다. 15억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죠. 결국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했습니다. 법조계에서 그가 웃음거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둘째는 더 처참했습니다. 23억을 갚지 못해 명품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지요. 한때 재벌가 며느리처럼 살던 그녀가 이제는 월세 단칸방에서 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막내는 31억의 빚을 갚으려 대부업체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은 경매로 넘어갔고 벤츠 세대는 모두 압류됐죠. 엄마가 다 옳았어.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자식들의 뒤늦은 후회는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던 우리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그들은 전세 아파트에서 월세 단칸방으로 전전해야 했지요. 반면 제가 설립한 사회복지재단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회장님, 재단에서 설립한 요양원이 벌써 전국에 50곳이 넘었습니다. 치매 환자 지원 사업도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하겠다고 합니다. 1조 5천억 원의 기부금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를 다른 노인들을 돕는 것으로 치유하고 있었죠. 회장님, 국민훈장 수상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초청장도 왔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의 선구자로 인정받으셨네요. 자식들은 이제 TV에서 저의 소식을 접한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의 선구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부천사. 제가 받는 찬사가 그들에겐 뼈아픈 후회로 다가왔겠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의 진심을 알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매달 자식들의 사과 편지가 도착했지만 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지요. 변호사님, 이자 청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매달 정확히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금의 2배가 넘었네요. 좋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칠 때까지 제가 준비한 법적 절차는 계속될 겁니다. 회장님, 오늘은 모나코 카지노에서 파티가 있습니다. 가보시겠습니까? 그래, 준비하지.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샴페인을 마시며 춤추는 시간.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노후입니다. 매주 요트 파티에 초대되고 명품 브랜드의 VIP 고객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새 삶을 시작한 제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죠. 지중해의 석양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는 이 순간 전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회장님, 내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베니스 아니면 산토리니? 파리에 가볼까? 샹젤리제 거리에서 쇼핑도 하고.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주인공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아도 되죠. 아, 오늘도 한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보지 않아도 돼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자식들의 뒤늦은 후회는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니까요.